네. 개강도 했고 다들 개강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그럴 때죠. 오늘도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고민이 있는 책이죠.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4차 산업혁명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될까요? 독일, 그다음에 놀랍게도 중국, 그리고 미국이 이미 시작을 했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선두주자는 아닌데, 그러면 단순히 뒤쫓아가야만 될까요? 근데 한국은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인도처럼 뒤쫓아가는 수준은 아니고 충분히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시작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고민이 담긴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적 상황을 잘 담아 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선택을 했었고요. 자, 오늘은 이 책을 좀 책더리를 하겠습니다. 책더리 할 때도 즐거운데 대신 분량을 보니까 양이 뭐 읽은 것보다 떨이해야 할 게 더 많죠. 근데 뒤에 내용은 이제 사례들 중심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직접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 특히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알려면은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방향으로 쫓아가면 되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그 중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황금어장에는 아직 주인이 없다.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게 표현했었죠. 1차 산업혁명은 일단 증기기관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증기기관. 증기란 말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한 분이 유튜브에서 그걸 들으시고 재미있었다고 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기도 하더라고요. 다 그냥 쓰고 있는데 그걸 또 풀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증기기관은 교통혁명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장만 바꾼 게 아니에요. 교통도 바꾸고, 교통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도시가 바뀌죠. 도시가 바뀐다는 것은 생활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그래서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얘기했지만 뒤집어 엎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뭘 뒤집어 엎어요? 옛날에는 걸어 다녔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고, 예전에는 시골에 살았는데 지금은 뭐 5층, 10층 빌딩에 살고, 뒤집어 엎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전기는 가장 넓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지금까지도 우리 전기혁명이 지속되고 있죠. 다음에 뭐 저장 매체들이 발전하면서 전지 기술들이 발전하고, 또 지금은 전기가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현재는 재생 에너지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에너지 혁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에너지 혁명은 에너지라는 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제가 다시 정의를 해드렸죠. 에너지라는 것은 해낼 힘이야. 밥을 먹으면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해낼 힘이 어떤 종류냐, 불이냐, 전기냐, 또는 원자력이냐, 또는 태양, 광이냐, 뭐 이런 종류에 따라서 해낼 수 있는 영역과 범위, 이거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해낼 힘으로 사용하자 내 손 안에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또 이것을 건전지를 통해서 전선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에너지의 사용 정도가 전방위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의식을 지배하다 보니까
전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 사람 마음도 전기야 그러니까. 그럼 점점 신경망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신경망을 이해하게 되니까 사회도 신경망이고 이렇게 하나의 전기를 가지고 인류의 문명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 결론은 놀랍게도 컴퓨터 생산이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요. 바로 인터넷 혁명, 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산업이라는 인더스트리를 제가 만들어내기라고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산업이라는 말보다 만들어내기라는 표현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만들어내기에는 뭐 단계가 있었죠. 제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수공업 단계. 그다음에 일손, 다른 사람을 노동자를 고용해서 만들어내는 단계. 지금은 기계손, 기계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더 나가면 공장 자체가 만들어내. 스마트 팩토리였죠.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공장이 알아서 주문을 받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죠. 공장이 알아서 만들고 에러가 나면 공장이 알아서 고치고 공장이 알아서 배송하고 공장이 모든 상품을 만드는 주체가 돼버리는 그 안에 사람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객도 연결이 되어 있죠. 공장과 공장이 또 연결되어 있고 이게 스마트화였습니다. 스마트를 제가 똑똑하게 만들기라고 했어요. 그죠? 스마트, 똑똑하게 만들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 오는 것을 이제 발전시켜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 산업이라는 거 만들어내기를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핵심은 뒤집어엎기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말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의 핵심은 사람이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손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제가 소프트웨어 재미있게 번역을 했죠. 솜털 붙이. 하드웨어는 쇠 붙이. 그러니까 솜털이라는 가볍고 붕 떠 있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정보 차원에서 만나게 되는 제품들은 솜털 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솜털 붙이를 만드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만들고 컴퓨터 언어를 활용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네트워킹을 만들고 이런 고급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소수, 저금인데 이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지는 않죠. 거기에 또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기의 주역은 공장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사람의 일손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아직은 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화. 이걸 이렇게 번역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바꾸기. 화라는 것은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 물리적 차원으로 있던 것들을 모두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모든 부품들 안에 센서를 이제 이식을 해야 되죠. RFID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그 부품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상태들 이것들을 디지털 정보로 바꿔서 하나의 메인 서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빅데이터는 번역을 새로 하자면은 빅이라는 게 크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더미라고 할 수 있어요. 더미니까 아직 정리, 분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덩어리죠 그냥. 데이터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품 또는 생산 라인, 공장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정보들이 주어진 것들이
더미를 이루고 있어요. 한 군데 모아졌다는 뜻입니다. 쌓였죠. 근데 이 데이터 더미를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한 뒤에 거기에 알맞은 명령을 내리는 것, 이것을 최적화라고 했습니다. 이걸 스마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화의 단계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모든 부품들, 공장 전체, 사람과 공장, 공장과 공장, 소비자와 공장 전체를 이어줄 수 있는 디지털화, 하나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 디지털로 바꾸기. 그 뒤에 바뀐 것들을 모두 연결하기, 커넥션이죠. 모두 연결하기. 세 번째로는 연결해서 만들어낸 모든 정보들, 주어진 것들을 분석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알맞은 어떤 명령 체계를 구성하는 것. 이게 솔루션이었죠. 그죠? 풀어내기. 이게 무슨 문제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AI 또는 소프트웨어, 뭐 CPS라는 개념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지난주 동영상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와 정보 세계, 이 둘을 한데 아울러 가지고 물리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제대로 영향을 미쳤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맞춰서 다시 공장을 돌리는 과정, 이것이 CPS였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CPS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C라는 것은 사이버네틱스의 준말이었습니다. 조절된 공간, 정보 공간 또는 제 식으로 얘기하면은 키잡이 공간이었습니다. 컴퓨터 가장 잘하는 거죠. 모든 흐름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 값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마치 키잡이는 항해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배를 지금 항해해 나가는 거죠. 그 키를 잡아 나가는 것, 이것이 키잡이였습니다. 이 C의 의미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조절되어 있는 공간, 이것이 C입니다. P는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컴퓨터와 물리적 공간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 이 시스템, 함께 얽어준 것, 함께 짠 것, 또는 함께 그것을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뼈대라고 했어요. 뭐 제가 번역은 좀 온얼개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은 가상 공간, 정보 공간하고 물리적 공간을 함께 묶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뼈대 얼개,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의 원래 뜻은 함께 세우다 이런 뜻이야. 기둥. 그러니까 땅과 지붕을 이어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네요. 그럼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뼈대에 해당됩니다. 목이라든지 머리, 가슴 다 연결해 주죠. 그런데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쓸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의 주요한 기능은 돌리는 거예요. 돌림틀, 얼개이고 뼈대이고 체계이고 그런 거죠. 그 시스템을 체계, 얼개, 뼈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시스템은 전체를 포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뼈대, 온전한 체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이버 월드와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거하고 피지컬 월드를 함께 맞물려서 그 둘이 최적화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얼개, 이것이 CPS다. 네, 민아 씨. 옆으로 돌아오시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오세요. 오른쪽. 네. 아니, 숙대생이 이런 거 나한테 묻나? 재밌다. 이게 끊겼잖아. 녹음이 끊겼어. 다시 녹음해야 돼.
전화를 받으면 끊기는구나. 예. 자, 이제 그 지난주 강의 책 읽기 좀 복습을 좀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연결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스마트 부분은 많이 설명이 됐었고, 연결 부분, 연결화. 우리 이 책으로 치면 124쪽인데요. 황금어장에는 아직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다는 말의 핵심은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어장은 4차 산업혁명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영역. 근데 지금 가장 앞서가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독일입니다. 중국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었죠. 인터넷 플러스. 그런데 스마트가 빠진 건 좀 아쉽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과 연결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 디지털로 바꾸는 게 첫 번째, 인터넷 연결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최적화를 이끌어내는 것, 스마트화였죠. 똑똑하게 만들기.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스마트화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스마트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CPS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오토라고 하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보통 쓸 때는 2를 써요. 숫자 2. 5에다가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은 켜진 상태죠. 연결된 상태. 다음에 to, 영어로 이제 누구누구 얘기할 때 to를 숫자 2로 많이 써. 재미있게 쓰려고 2를 쓰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그래서 오토라고 쓰게 됩니다. 한국에서 오토라고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CPS, 오토 또는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또는 Industry 4.0, 뭐 다양한 말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의미를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스마트화, 스마트로 바꾸기, 똑똑하게 만들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똑똑하게라는 말을 이해하면 뭐 쉽게 설명이 되네요. 공장이 있는데 사람이 일을 안 시켜도 공장이 스스로 알아서 물건을 만든다. 이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야, 불 꺼 그러면 꺼지고, 켜 그러면 켜지고, 이게 똑똑한 건데, 더 똑똑한 게 있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더 똑똑해지는 거죠. 이게 똑똑하게 만들기, 스마트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읽어내야 되고, 사람의 정서, 감정을 또 이해해야 되고,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이야, 스마트화는 끝이 없네. 어쨌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계속 레볼루션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레볼루션, 뒤집어 엎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니까. 예전 게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공장이 돌아갈 때,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이 전구였어요. 전구가 한 10개월 쓰면은 이게 깜빡깜빡하고 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이걸 전체를 다 바꿔줘. 이런 걸 예방적 이제 처리라고 합니다. 프리벤트란 말을, 프리벤트를 쓰죠. 그 예방,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 미리 막아서 그걸 처리하는 거죠. 근데 요것은 그 사후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predict, 예지적, 예언적인 처리. 그러니까 이거 뭐가 가능하냐면은 모든 센서가 달려 있어요. 모든 부품, 모든 전구, 모든 기계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요만큼 따랐습니다. 아마 2주 뒤에는 더 따를 겁니다. 우리 배터리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배터리가 따르는 양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죠. 이런 게 예지적인 거야.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알려줘서 아직은 교체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더 쓸 수 있고요. 한 10분 더 쓸 수 있거든요. 10분 동안 쓰신 뒤에 뭐 그때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구는 한 1년 2개월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0개월에 바꾸면은 4개월이 손해네요.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향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계산해 두는 거죠. 이걸 프레딕스라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 예고해 주는 것.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예지적 차원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이 또 스마트화네요. 예방이란 차원에서 예지. 이걸로 성공한 기업이 GE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항공기 엔진의 연료 효율을 1% 높였는데 실제 이제 생산된 생산성은 30조 원 가까이 됐다고 해요. 1%를 에너지 효율을 높였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 효율이 이제 생산비가 늘어난 거죠. 이게 프레딕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스마트라는 것의 중요한 모티브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술이 하나 필요해요. 클라우딩 기술이라는 건데,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입니다. 왜 구름이라고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떠 있죠. 누구나 볼 수 있고요. 근데 어디로 흘러갈지, 뭐 크기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걸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것은 저장의 한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거기다 올려놓고 더불어 쓸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데이터 더미라고 제가 번역을 새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빅이라는 것은 더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덩어리 개념, 더미가 됐어요. 근데 이 빅데이터들은 특징이 뭐냐면 모든 곳에서 주어졌지만은 아직 분류되거나 분석되거나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분석해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데이터 마이닝. 마인하면 뭔지 우리 광물을 캐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탄광.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인포메이션을 캐내는 것. 캐내는 광산.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광산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고 제 식으로 더미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걸음밭을 더미라고도 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미나씨일까요? 예, 2주는 넘은 것 같아.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개념도 좀 데이터 캐내기, 채굴이라고도 번역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있는 정보로 전환하고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빅데이터는 오픈 소스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 지멘스라든지 미국의 GE라든지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요 모든 정보를 오픈합니다. 심지어는 플랫폼도 오픈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이 돈을 벌어요. 특이하죠. 주인이 없지만은 누가 주인이냐면은 플랫폼, 제가 안침틀이라고 번역을 해드렸는데 앉혀놓을 수 있는 우리 이제 전기밥솥 같은 거죠. 전기밥솥이 있으면 거기다 맨날 쌀을 앉혀가지고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밥솥을 만들어준 놈이 주인이지 뭐. 누구나 쓸 수 있지만은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압력밥솥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플랫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만들어주는 사람이 실제로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황금어장에는 주인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얘기의 핵심은 연결화라는 것인데요. 연결이란 말이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모든 정보들을 서로 여기 이제 3장 연결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장과 사무실, 오피스를 연결하는 거. 여기 조금 어려운 표현들을 쓰고 영어로 되어 있어서 CIO라는 영어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관리실, 관리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정보들을 통합하고 그 통합된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는 곳, 사무실, 관리실. 다음에 이제 공장이 또 있죠. 공장에 가면 Operating Officer. 뭔가 이제 운영하는 거죠.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을 가지고 요구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곳, 장소, 이것이 이제 COO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IT와 OT라고 구분하겠습니다. IT는 Information Technology, 우리 IT 산업할 때 IT입니다. 정보기술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IT라는 것은 이제 특히 기술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IT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만들 줄 알기입니다. 만들 줄 알기. 그 말은 알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뭐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컴퓨터 만들 줄 아세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럼 사람을 만들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테크놀로지란 말이에요. 집을 만들 줄 아세요? 아파트 만들 줄 아세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은 재료도 알아야 되고 건축 도면도 봐야 되고 실제로 지식들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은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종합적인 거네요. 뭐 방대합니다.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한다면은 인포메이션을 또 알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속이라는 개념은 쉬운 개념은 아니야. 인포메이션 정보에 대한 철학이 나올 정도로 정보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일단 정보에는 우리 문자, 여러분이 글씨를 쓰고 있나요, 그죠? 그럼 이 글자 자체도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은 이게 글자인 줄 알겠는데 뜻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글자인지를 아는 것도 정보지만 이것이 한글이고요. 한글이라는 걸 아는 경우, 다음에 한글로 쓰인 내용을 아는 경우, 뜻을 아는 경우, 단계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포메이션은 이러한 정형화된 하나의 형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형식에 담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코드로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식 안에 담긴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날리지, 지식과 비슷하지만 아는 것과 다른, 알미라는 거하고 다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알미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기억이라든지 말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알미입니다.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 직접 이런 거는 알미야. 그런데 인포메이션은 어떤 매체, 미디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을 떠나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뉴스페이퍼라는 것과 인포메이션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인포메이션은 그런 형식의 방점이 찍힌 말이 아니고 내용의 방점이 찍힌 겁니다. 정보 좀 줘 그러면은 문서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이 문서의 내용은 이런 거야. 주식 투자하라는 거야. 이게 바로 중요한 정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하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틀, 디지털 코드도 정확히 해독하고 또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입력하고 하나는 해독하는 거니까 해독하면 분명히 알아내는 거죠, 뜻을. 그것이 바로 기술이다.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글씨를 쓴 것을 읽어내서 뜻이 뭔지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럼 그것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들 줄 알기 이런 뜻이네요. 집 만들 줄 알기, 컴퓨터 만들 줄 알기, 로봇 만들 줄 알기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정보 기술로 이해하는 거하고 이런 알속 이것을 만들 줄 알기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훨씬 이해가 정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T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것을 오퍼레이션 작동시키는 거죠. 이것이 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요. 컴퓨터를 작동시킬 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둘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면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따로 관리실 따로 있던 것을 공장과 관리실을 하나로 합치면 그것이 곧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것이다. 아주 쉽네요. 네, 개념은 아주 쉽습니다. 공장과 사무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 그럼 조금 더 나가면은 공장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거. 또 하나의 공장과 다른 공장을 연결시키는 것. 또 설비와 설비를 연결시키는 것. 연결, 이더넷이라고 말하는 이 연결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연결하다. 뭐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리죠. A 형식이 있고 A 모듈이 있고 B 모듈이 있는데 큰 차이는 안 보이실까요? 네. A 모듈은 아까 얘기하는 오피서 그 IT 부분하고 OT 부분이 분리되어 있어요.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B 모듈로 오면은 이 둘이 하나로 딱 결합되어 있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on ground player. 그냥 여기저기 다 공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이 투입이 되고 관리실에 문제가 생겨도 똑같은 사람이 투입이 되고 이게 바로 현재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어려워 보이면서도 쉽고 쉬워 보이면서 어려운데요. 빅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론적인 차원 설명이 필요해서 어려운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데이터를 양을 계산하는 단위는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비트, 물어뜯는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우리가 물어뜯려면 어떻게 물어뜯냐면 위턱 아래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두 개의 기호를 가지고 어떤 하나를 잡아내는 게 바이트입니다. 항상 짝이죠. 쌍으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진법을 활용하니까 01, 01, 또 00, 11 이런 식으로 그 두 개를 하나의 짝으로 해서 만들어낸 최소 단위가 바이트야. 1바이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쓰는 컴퓨터들은 기본 구동의
데이터 양이 1기가입니다. 뭐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기가 다음에 나오는 게 테라바이트네, 테라. 1기가에 1000배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되겠어요. 1기가에 1000배. 그 다음에 뭘까요? 기가 다음에 테라 다음에 몰라요.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서 알 필요가 없지. 우리 이제 일반인 수준에서 제타. 이제 이 제타는 기가가 기본 단위입니다. 현재는 기가 1기가에 100만 배 이것이 1제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민 씨가 얘기했던 게 이제 페타. 다음에 요타가 현재는 가장 큰 수입니다. 그 이상의 그 디지털 정보를 표현하는 양은 아직은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 요타까지 뭐 이것이 그 소진될 가능성은 없는데 요타는 10의 24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계산이 안 되죠 일단. 물론 이제 요타 이전에 그 페타 다음에는 엑사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엑사 단위는 쭉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구글에서 많이 쓰는 거는 제타입니다. 제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그러니까 요타까지는 안 갔지만은 10의 21승 이것이 제타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제타 정도 돼야만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해가 되죠. 데이터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 데이터, 스태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움직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동적 데이터, 뭐 다이내믹이라고도 하고 무버블이라고 쓰는데 두 가지의 데이터를 쓰는데 정적 데이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그 방식으로 데이터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 계속 똑같은 것만 전송하는 것,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기업이 자라 같은 거죠. 매장이 뭐 한 10,000개인가 12,000개인가 있습니다. 그 12,000개의 매장에서 한 날 똑같은 정보들이 계속 오게 되죠.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정적 데이터.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길도 바뀌고 교통량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이런 거는 이제 동적 데이터. 이제 그 올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유명한 이제 실험용 이제 IBM 왓슨 이제를 장착해가지고 만든 로컬 모터스의 올리라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요거는 동적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치는 동적 데이터 쪽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됐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에요. 연결의 목적은 데이터 더미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근데 더미를 쌓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분석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에서도 왜 그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넷플릭스에서는 이것도 동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영화를 예매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어떤 영화관에서 몇 번 좌석에서 영화를 봤는지 또 얼마나 자주 보는지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하는 거죠. 왜 이걸 분석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요. 당신 취향이에요. 가서 보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관객은 그 영화를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다음에 뉴턴이라는 한국에서도 개발한 뉴턴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요. 문제를 내는 소프트웨어예요.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 내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에게 문제를 냈는데 못 맞췄어. 아, 어렵구나. 문제 난이도를 낮추거나 또는 설명 방식을 바꿔요. 또는 A 문제집에서 냈던 것을 버리고 B 문제집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그 최적화된 문제 유형을 이제 거듭거듭 제출해서 출제를 해가지고 그 학생이 해당되는 교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보다도 나중에는 가장 정확한 이제 교수법을 활용하겠냐. 아직까지 뭐 선생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예는 뭐 이제 무궁무진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이제 널리 지금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닥터 왓슨이죠. 왓슨 의사께서 한국도 지금 가천의대학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신뢰도가 높고 일단 그다음에 오진율이 굉장히 낮아서 2% 이내이고 그리고 최신 모든 이제 의학 정보들을 다 담고 있고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 진료를 이제 처방을 했는데 뭐 한국에 없는 약을 처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핵심은 연결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서 그 안에 주어져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원가를 낮춘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이러한 생산비를 없애는 거죠. 가장 쉬운 게 그거네요. 아니 사람들 소비자가 없는데 자꾸 만들면 뭐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예측을 해가지고 3월 달에는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비자층을 겨냥하는 물건을 만들고요. 그러면 3월 달에 소비가 안 되는 것들은 안 만드는 거죠. 덜 만드는 거죠. 그럼 원가가 확 줄어들겠네요. 또 하나는 재고도 줄어들겠네요.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할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이런 시장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하냐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여기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는 보통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유택씨. 안녕하세요. 네, 거기 앉으세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단계를 이해하시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지는데 첫 번째 레벨 1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뭐 요즘 세탁기들이 인공지능이라고 달려 있잖아요. 인공지능 세탁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울 세탁하면 울 딱 누르면은 알아서 지가 울 세탁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뭐 시간 조절, 물 조절 뭐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딱 하죠. 요런 거. 그다음에 청소기. 기본적으로 단순 제어 프로그램. 요건 보통 예전에는 기판이라는 것, 회로 기판이라는 것을 뒀습니다. 이런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피드백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청소기가 아니고 로봇 청소기. 해가지고 부딪히면은 돌아가고 뭐 혼자서 다 청소를 끝내죠, 그죠? 물론 사람 마음에 아직 들지는 않더라고요. 시간도 좀 걸리고 거기다가 청소 끝나고 나면 알아서 충전하러 가요. 좋죠 뭐. 요거 어느 정도는 이제 행동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주어진 지식 플러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간다. 단순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 많이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전적인 게임. 이건 전부 레벨 2입니다. 왜 우리 몇 단계 몇 단계 깨 올라간다는 거 있죠. 이건 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터도 전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터는 현재 GPS라고 하는 수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현재 GPS는 실제로 레벨 4 정도의 아주 상당히 높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레벨 3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기계 번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레벨 3는 뭔가 이런 지적인 차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퍼즐 러직이라는 것인데, 뭐 이거까지 좀 어려워요. 퍼즐은 뭐 혼란스럽다 이런 뜻인데, 뭔가 인간이 파악하기 힘든 어떤 영역들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의 단순한 논리를 찾아내는 거, 요겁니다. 요것이 바로 레벨 3. 지금 우리가 이제 목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레벨 4인데요. 뭐 알파고죠, 뭐 알파고 레벨 4입니다. 바둑을 들 줄 알고 체스를 들 줄 알고 제퍼디에서 우승할 수 있고 낱말 게임 할 수 있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딥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러닝은 배우기인데 배운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어떤 주어진 정보들을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덧셈을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밖에 있는 걸 받아들여서 내가 덧셈을 할 수 있잖아. 이게 러닝, 배우는 거야. 그런 딥 러닝은 뭐냐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어. 딥은 이제 깊다 이런 뜻이잖아요. 의미를 스스로 파악해낸 거야.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시고 뭔가 몇 가지 보여줬어요. 1 더하기 1은 2다. 뭐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런 식으로. 덧셈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친 거죠. 패턴을 파악해낸 거. 딥러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사람이 야 로봇아 이제 이런 각도로 이렇게 물건을 옮겨야 돼. 바늘에 실을 낄 땐 이렇게 깨면 돼. 이런 걸 알려주면은 로봇이 그걸 배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보다 더 잘해 이제 실수 없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 보셨어요? 네. 네. 처음에는 이게 얘가 가위바위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 못해 이렇게. 근데 가위바위보를 배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절대 가위바위보 로봇을 이길 수가 없어. 백전백패야. 왜냐하면 눈이 사람의 눈보다 훨씬 빨라가지고 사람이 내는 걸 보고 내거든. 예측을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딱 내는, 우리가 딱 내면 여기 지금 0.003초 이내에 이게 딱 내잖아요. 0.001초 이내에 처리가 끝나가지고 딱 맞춰서 내는 거. 절대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머신러닝입니다. 가르치면 다 배우는 것이고 사람보다 훨씬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로봇 감독자. 이 놈이 잘하고 있는지만 감독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자율주행 그 자동차가 뭐 지금 이 부분에서 총알입니다. 레벨 4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 알파고에서 좀 알파고는 그 1200대의 컴퓨터를 연결시켜 놓은 거야. 한 대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렬 연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는 그런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나의 연산을 1초에 100만 번 정도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런 속도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판단을 해야 돼. 처리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쪽에 사람이 나타나고 한쪽에 다른 차가 나타났어. 판단해야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서 그 충돌한다면은 사람에 충돌해야 되는지 자동차에 충돌해야 될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거기 들어있는 AI는
판단해서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보다는 자동차에 충돌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AI가 스스로 도덕적 판단, 그래서 모랄 에이전트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도덕적 행위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도덕적 행위자 이론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악한 놈이 그걸 가르치면 그 AI는 사악해져. 그러니까 선한 수민 씨가 가르쳐야만 선한 로봇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놈이 가르치면 악해지는 거야. 난 사람을 다 모조리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로봇의 도덕이 아니고 로봇을 교육하는 사람의 도덕이 더 중요해. 뭐 어렵죠, 몰래 악한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몰래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가르칠 수 있거든요. 남에게 불리하도록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윤리의 두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AI가 배우게 되는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는 거니까 AI를 만들고 가르치는 사람의 도덕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쨌든 요건 레벨 4. 바로 이제 이 레벨 4하고 연결되는 AI하고 빅데이터하고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게 연결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화의 의미를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 이제 램 컴퓨터라는 말도 좀 이해를 하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 용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램이라는 건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MEM. 램 컴퓨터는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계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 개자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수를 소리내서 센다는 뜻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산이라는 것은 산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놓는 겁니다. 계산은 사실은 너무 구식한 표현이에요. 오래된 표현이고 구석기 시대 표현이고 주판 두드릴 때 쓰는 표현이야. 계산 이게 참 현대적으로 보자면은 너무 낡아빠진단 말이야. 컴퓨터도 사실 낡아빠진 편이죠. 근데 컴퓨터는 낡아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푸트가 놓는다는 뜻입니다. 컴은 함께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보셨나요? 네, 누구죠? 앨런 튜링 나와가지고 튜링 머신 만들었던 튜링 머신이라는 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나 좀 찾아보세요. 그럼 기계잖아요. 이제 독일에 이런 2차 대전 때 독일 암호 요거를 풀어냈던 기계예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그 게임에 그 기계에 보면은 동그란 이제 축도를 해가지고 자동 연산 원래 이제 그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던 건데 자동 연산하도록 수학적으로 만들어놨어. 수학적 기계를 놓고 몇몇의 그 암호 코드를 넣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찾는 거야. 그 2년 동안 계속 실패해. 뭘 넣든 실패하는 거야. 이 의미 없는 게 나와. 나중에 이제 좀 결정적 순간에 하이 히틀러라는 그 말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렸더니 유의미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유의미한 결과는 독일의 모든 비밀 정보들이 다 안에 들어 있어서. 그걸 보면 이렇게 기계처럼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야. 그걸 염두에 두시면 컴퓨터의 의미는 실제 만들어진 기계를 보고 만들어진 낱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집어넣든지 간에 그 기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병렬적으로 다 처리가 돼. 컴퓨터에 그래서 함께 다 놓는 거야. 낱말도 숫자도 이미지도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 유래를 알고 컴퓨팅이라는 컴퓨터라는 말을 알면은 상당히 이렇게 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것이 좀 더 번역이 잘 안 되지만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다. 근데 헤아리다도 가능한데 세다, 셈하다, 셈법, 셈법이란 말 아시죠? 셈법, 덧셈, 뺄셈, 곱셈은 셈법인데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제 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입속을 차리는 것, 이것도 셈이죠. 저 사람 참 셈이 밝아 이럴 때 잘 안 쓰지만은 이기적이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셈하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셈을 하는 것,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헤아리고 이익을 계산하는 요까지도 포괄하는 거죠. 요걸 나타내는 표현이 맴 컴퓨터인데요. 맴 컴퓨터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는 컴퓨팅하는 과정이 있고 컴퓨팅한 과정의 결과값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시에 하는 거야. 메모리와 스토리지 이거하고 컴퓨팅이 함께해. 그래서 맴 컴퓨터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뇌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 뇌는 해마라는 기억 저장 장치가 있지만은 해마에서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뇌 전체에서 기억을 할 수 있고요. 패턴화되는 방식으로 기억이 되고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구분된다는 거 아시죠? 장기 기억은 전부 해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기 기억은 바로 뇌의 시냅스 구조 연결 자체가 바로 단기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뇌를 모사하고 있는 컴퓨팅 기술을 구현한 거, 이것이 맴 컴퓨터예요. 지금 번역이 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메모리라는 걸 기억이라고 한다면은 기억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머릿속에 새겨두는 거야. 마음에 새기는 거죠. 새기는 건 파가지고 뭐 어떤 모양을 이제 흔적으로 남겨두는 게 새기는 거죠. 조각 이런 것이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적는 거예요. 어디에 정리하면은 마음에 적는 거, 이게 기억이죠. 마음에 적고 뇌에 적고. 그러니까 맴이라는 것은 마음에 적는다 이런 뜻도 되고 마음에 새기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 새마기 또는 적기 또는 새김 하면 새김, 새마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은 지금 이렇게 약어들 축어가 나오면은 줄임말이 나오면 번역은 불가능해져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연결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토요타 사례, GE 사례, GM 사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연결화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이라고 있죠. 하나는 원가를 줄인다, 원가 절감, 생산비를 줄인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이제 어떤 시장을 개척한 블루오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인데 이거에 따른 효과가 요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offshoring이라는 거하고 reshoring 이게 번역들을 전혀 안 해놔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shore 하면 해변가, 바닷가라는 뜻입니다. off 하면은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바닷가가 있는데 한국의 바닷가를 떠났어. 그럼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offshoring. 근데 나갔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갔어. 점점 더 올라가. 그래 중국 법이 좀 복잡해졌어. 중국의 이러한 이제 자국 기업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의 장점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 더 이상 중국에 기업할 필요가 없게 된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가가 줄어들었는데 원가 중에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야.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똑똑한 공장이 되면 사람이 확 줄죠, 그죠? 예를 들어서 폭스콘 같은 경우 대만 기업인데 아이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6만 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했었는데 거기에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4만 명이 잘렸어요. 그러면 굳이 그 공장이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럼 미국으로 가는 것을 리쇼링. 이게 번역이 좀 어렵네. 리쇼링이라는 건 뭐냐면 오프쇼링을 되돌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프라는 건 이제 떠나는 거니까 이제 자국, 이제 멀리라고 할 수 있고 자국을 떠나는 거, 또 멀리 떠나기, 무엇을 공장을 떠나보내는 거니까 공장 떠나보내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쇼링 하면은 떠나보내기 앞에 목적어는 공장입니다. 공장을 멀리 해외로 떠나 보내기. 그러면 리쇼링 하면은 리쇼링은 떠나보내기 되돌아오기네요, 그죠? 아무튼 우리말로는 지금 번역이 좀 안 됩니다. 떠나보내기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 일종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 배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 배에 뭘 실었어요? 공장을 실어가지고 해외로 떠나보낸 거야.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shoring이란 말을 쓴 거는 떠나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온 거죠. 그 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reshoring 이렇게 된 거죠. 요것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날 주요한 현상입니다. 외국으로 떠났던 예전에 이제 OEM 방식이죠, 그죠? 해외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했었는데 그 공장들이 자국으로 되돌아오면 중요한 특징 하나 생기죠. 세금을 자국에서 내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엔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네, 미국에도 내고 한국에도 내요. 그 손해지 뭐. 응? 차라리 미국에 사는 게 좋죠, 그죠? 그럼 한국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정부에 세금 내고 미국 정부에 세금 내도 남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줄어들면 그냥 미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이득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내는 세금만큼이 줄잖아.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말 중에 또 하나를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front loading이란 말을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요즘은 이런 분들이 번역을 안 하죠. 못 하죠. 프론트는 우리 이제 뭐 이마 같은 경우 포어헤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프론트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앞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쟁에서 많이 쓰였던 표현입니다. 프론티어란 말도 아시죠, 그죠? 선두에 서서 개척해 나가는 사람. 이게 프론티어인데 프론트라는 건 전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적과 적이 맞부딪혀 싸우는 장소, 이것이 프론트죠. 그러면 프론트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맨 앞이라는 뜻이야. 맨 앞. 로딩은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은 실는 것. 로드라는 건 짐이라는 뜻이고 로딩하면 짐을 실는다. 그러니까 프론트 로딩이 번역하기 어렵네요. 근데 로딩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짐을 짊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짊어지기에. 그러니까 프론트니까 격전지, 전쟁터, 바로 물건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다시 정보
나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고 막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지시받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딱 보고 거기서 즉시 해결하는 거, 이것이 프론트 로딩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 이해는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굳이 낱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은 맨 앞에서 짊어지는 거, 이런 뜻이야. 뒤로 다시 보냈다가 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프론트 로딩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IT와 OT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사무실로 다시 보고하지 않아도 공장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데 누가 해결해줘요 그런데? AI.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 기능이 연결화인데 무엇이 연결됩니까? 사무실과 공장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연결이 어떻게 일어나요? AI를 통해서. 그럼 사람도 거기 하나의 노드에 불과한 거죠. 연결 지점에 불과해. 사람도. 물론 사람의 보고를 받지만은 사람은 그 보고를 받는 주체이긴 하지만은 보고하는 주체는 아니야. 그거는 AI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빅데이터. 데이터 더미들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파악해서 여기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죠. 파악을 해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죠. 부장님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럼 오케이 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에러가 나오면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부장님께서 야 이거 해결 잘못된 것 같다. 그럼 다시 이제 수정을 요구하면 AI가 다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보고를 또 하죠. 잘했다. 이게 머신 러닝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감독 기능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프론트 로딩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뭐 도요타 부분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칸반이라는 칸반 시스템이라고 널리 알려진 표현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칸반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마분지라는 거야. 뭐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지. 두꺼운 마분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드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마분지를 굉장히 정교하게 해가지고 차를 만든 거야. 이렇게. 그러면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뭐를. 그냥 설계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입체로 그린 거하고 그 입체 도면을 실제 마분지로 그대로 재현한 거하고는 판단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한 크기로 줄여가지고 마분지로 실제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만드는데 비용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제 실제 자동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뭘로 해요? 3D 프린터로 하는 거예요. 3D 프린터를 할 경우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소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개 정도의 소재를 쓸 수 있어요? 현재는 1000개 정도의 소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마분지 하나로 만들던 것을, 그래서 지금 뭐도 나오냐면은 천으로 만든 자동차도 나와요. 그런데 천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천으로 만든 자동차의 장점이 뭘까요? 예를 들면 모자를 끌고 있는 자동차라고 합시다.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프레임워크, 이 안에 있는 틀은 강철로 되어 있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좀 나선형으로 자동차를 개조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으로 만들면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구부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으로 만든 자동차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 이걸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을까? 3D 프린터죠. 해가지고 만들어 본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수요가 있는지만 알아내면, 수요가 있다면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현재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뭐 건축에도 쓰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뭐 어디에도 쓰여요? 우리 내장, 장기 이런 거 만드는 데도 좀 쓰이고 있고요.
3D 프린터의 이 활용도는 뭐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됐습니다. 요것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상력에 관한 건데요. 19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엔지니어의 상상력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 근데 엔지니어가 제가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엔지니어 그러니까 다 엔지니어인데 엔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엔진, 자동차 엔진이 있죠. 항공기 엔진이 있고 배에도 엔진이 있고 또 우리 사람의 몸에도 엔진이 있죠. 심장. 엔진이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거, 아까 해낼 힘이라고 그랬죠. 전기 또는 불, 증기 또는 뭐 생체 에너지도 있으니까 또는 태양광, 뭐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이런 에너지가 해낼 힘이 있을 때 힘만 있으면 이것이 기계를 돌릴 수가 없죠. 구동력이 없습니다. 머신이라고 말하는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이런 해낼 힘을 기계를 돌리기 위한 힘으로 바꿔주는 변환장치, 디바이스, 이것이 엔진이야.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기계적인 형태로 바꿔주는 기기입니다. 엔지니어는 이걸 컨트롤,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뜻인데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 엔지니어야. 그러니까 우주선을 만든다 했을 때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은 엔지니어라고 해. 지금은 배를 만드는 사람 엔지니어라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은 어디까지 쓰냐면은 대학의 구조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럼 엔지니어라고 그래, 그것도 또. 그러니까 대학을 하나의 오거니즘으로 보고 이것의 어떤 프레임워크, 뼈대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조직을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은 또 엔지니어라고 해. 지금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21세기 최고의 직업은 누구겠어요? 엔지니어야. 두 종류의 직업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엔지니어는 뭐는 잘 못 만드냐면 아름다운 외관은 잘 못 만들어요. 또 하나 엔지니어는 목표를 만들지 못해. 목적. 자, 우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겠다. 이건 디자이너야. 우리는 유선형 이런 빌딩을 만들고 싶다. 이건 디자이너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제 우리 DDP 동대문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유선형으로 물고기 모양의 이런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목적을 딱 제시하면 엔지니어가 그렇게 만들어져. 엔지니어는 해낼 힘이라는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을 가지고 실제의 기계, 실제의 제품, 실제의 건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주도하겠네요. 물론 이제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세계가 도래했을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은 인문학자가 될 겁니다. 인문학자는 이제 그 전통적 의미의 인문학자가 아니고 디자인과 그다음에 이런 엔지니어 그리고 기술 또는 이제 더 나아가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러한 기술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종류의 디자인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는 이러한 디자인된 공간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인문학자죠. 그 인문학자는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하고는 다른 층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삶의 목적을 디자인하고 삶을 엔지니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인문학자다. 예전처럼 단순히 리플렉션, 반성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제시해드린 적 있죠. 예전에 그
굿 라이프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모두에게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삶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사람, 이것이 인문학자인 거죠. 그럼 모두에게 좋은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계속 물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살림이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린 적 있죠. 이건 인문학자죠. 과거에는 인 또는 뭐 서로 사랑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죠? 또는 칸트식으로 하면은 인격.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기술이 나와버리면 인이라는 것, 아니 로봇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로봇에게 인하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럼 그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 로봇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사람을 도우라는 거겠죠. 인이 아니야. 그러면 바로 이러한 도복과 사람 사이의 삶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자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인문학자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로봇을 가진 사람과 로봇을 갖지 않은 사람이 불평등한 구조 속에 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거야. 분배라든지 정의의 문제라든지 아름다움의 문제를 고민해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재설계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이것이 인문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 이제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 보안의 문제, 그다음에 편집의 기술, 뭐 또 우리 그 한국이 자랑하는 이 화천기계라는 기업 뭐 소개가 쭉 나오고 있죠. 전부 사례들인데요. 이 사례들은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소개해드리기가 좀 복잡해서 포기를 하고 저는 큰 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세 가지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세 단계를 요구한다고 했었어요. 디지털로 바꾸기, 두 번째는 연결하기, 세 번째는 똑똑하게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내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더스트리라는 것은 인디스라는 건 부지런하다. 상상이 안 되죠. 왜 인더스트리라는 말 속에 부지런하다라는 딜리전트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왜 산업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아무튼 놀라운 번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인더스트리의 뜻에 맞춰서 새로운 번역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인더스트리의 스트리는 스트루, 세우다 이런 뜻이기, 조종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건 부지런히 세우는다 이런 뜻으로 낱말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인더스트리 핵심은 뭐냐면 만들어내는 거야. 쉼 없이, 끊임없이. 공장이 뭐합니까? 한번 만들기 딱 버튼 누르면 쉼 없이 만들어내잖아요. 이 인더스트리얼이니까. 우리 그 미래소년 코난에 이제 인더스트리가 계속 나오죠. 그 기계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냥 사람이 없는데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인더스트리야. 끊임없이, 쉼 없이 부지런히 만들어내는 공장. 이것이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 뜻은 만들어내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그러면 자 산업이란 말을 인더스트리라고 하고 혁명을, 레볼루션을 뭐 제식으로 번역을 하면 뒤집어 엎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만들어내기를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요. 뒤집어 엎으면 사람이 안 만든다는 뜻이죠. 예전엔 그 정치를 누가 했습니까? 왕. 이번에는요 국민이 한 거죠. 왕에서 국민으로 뒤집어졌어요. 이게 레볼루션이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네요. AI가 지배를 한다 그러면 또 레볼루션, AI 레볼루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인간이 멸종당할 거예요. 굉장한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이 레볼루션의 문제를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4차라는 것은 1차, 2차, 3차라는 과정을 거쳐왔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번째가 있으면 다섯 번째도 있겠네요. 여섯 번째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의 차수가 거듭될수록 우린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죠.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현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의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디지털로 바꾸자, 연결하자, 스마트화하자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몰라요.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직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뿐만 아니라 제가 뭐 다음에 좀 읽을 책인데 지리학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라는 단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세계가 아니고 지구라는 단위에서 미래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첫 번째 가장 고민거리는 기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를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기후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단위가 몇백만 년 단위로 길어져야 돼요. 이 몇백만 년 단위로 길어지면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글로벌 워밍이 뭐 온실가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일부분은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구 자체의 기후 변화야. 이거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순간 빙하기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간빙기를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노력도 의미 없게 지구가 갑자기 인류가 멸종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실제로 6번, 지금 현재 6번의 대멸종기를 우리가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5번의 대멸종기가 있었어. 최근의 멸종이 바로 공룡이 멸종한 거였죠. 이러면은 인류의 멸종이라는 것도 지구적 차원에서 보자면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미래는 한편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아직은 먼 얘기지만 여기까지 이 책의 어떤 의미를 좀 확장해 가면서 제 책 읽기는 이렇게 마치고 토론이나 우리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수민 씨 한번 질문이나 토론 받아볼까요? 수민 씨가 아주 멋쟁이거든. 오늘은 그래도 좀 자기의 그 색깔을 좀 죽이고 왔어, 그죠? 작년부터 완전 변신을 하더라고. 네, 놀라웠었는데 이제 적응이 좀 됐어요, 저도. 네. 질문이랑 토론보다는 그냥 느낀 점.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듣고 이제 생각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패턴을 분석을 해서 각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그런 게 요즘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최적화. 그 최적화를 하고, 근데 되게 현재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심리에서도 그거를 그런 방향으로 나아보자 하는 학문들도 있는데 확실히 그런 데서는 좀 한계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 정보적인 면에서는. 근데 또 그러면은 나는 현재 심리학자로서 내가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도래를 하고 언제나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곳에서 난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토론이랑 질문보다는 그냥 그 문제를 우리 이제 미래 쇼크 뒷부분으로 가면 엘빈 토플러의 심리학자의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돼요. 부적응자 문제거든요.
기술은 인정사정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이 한번 딱 파급이 시작이 되면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자크 엘루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분석을 했는데 기술은 이제 스스로 발전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기술이 뭐 스스로 발전하냐? 사람이 발전시키는 거지. 그게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기술의 자동화. 한번 기술이 발전하면 한 시장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기술은 즉시 도입이 돼. 사람이 막 그 도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명령이 돼버려. 그리고 한번 도입이 되면 또 다른 기술들과 막 결합이 돼.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고 해가지고 그 시장 전체에 마치 기술 경쟁이 붙어버려. 그리고 기술이 모든 걸 승리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인간들을 부려. 인간이 기술의 주인이 아니고 거꾸로 인간은 기술의 노예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라는 이름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기술 발전에 뒤처지게 돼. 소수의 사람들은 뭐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경탄스러워하고 그러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공포를 느껴. 건들지도 못하잖아. 고장 날까봐. 그 기술에 대한 공포, 기술에 뒤처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부적응이라는 뭐냐면 난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뒤처진 사람이구나. 뒷방 늙은이.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자꾸만 옛날이 좋았어 하면서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정부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기들끼리 또 뭉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돼요.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골 같은 데가 마을 가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시켜요. 노인들한테 인터넷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인터넷 재미있답니다 하고 뭐 노래방 기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노래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은 기술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주는 활동들을 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기술에 대한 부적응성을 떨어뜨려. 그러면 기술 사회에서 어쨌든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이런 것을 마인드셋, 마음의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주는 사람들이 주로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 변화,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내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심리적 부적응에 빠지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지표화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또는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심리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의 프로그램을 짜고 효과를 분석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술 발전에 이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하는 활동, 심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사를 가셨죠, 참? 애써신 질문 있으세요? 아까 넷플릭스 영화 예매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광고 이런 데도 많이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개인이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많고, 어떤 광고를 클릭하고, 어떤 광고를 무시하는지를 다 분석해서 다음에는
그 사람이 클릭할 것만 광고를 내보낸대요. 근데 그게 되게 단점이 있는 게 그런 아무런 광고나 뜨게 되면 새로운 걸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게 되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차단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의 영화도 그렇고 그게 뭐 한두 번의 취향 분석으로 그렇게 영화를 추천받고 그다음에 그 추천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아, 그렇겠네요.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런 그 블록화라는 것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서로 연결이 이제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러 무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좀 그런가요? 저는 이제 사이파이 무비를 좋아하는데 멜로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멜로를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바이어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편향이 생기 자꾸만. 또 그 편향이 단순한 편향이 아니고 스스로 자꾸 정당화해. 그런 단점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좀 더 이 부분이 발전하면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소프트웨어도 나오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단점은 좀 심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충성도를 높인다 이렇게 하는데요. 충성도를 높이면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응답을 하게 돼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뭐 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무조건 사게 되는 거죠. 선택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냥 구입을 하는 거니까 맹목적이 돼버리니까 한편 손해는 보지 않죠. 근데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겠죠. 그 소비자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전 편한 것 같은데 그만큼만 소비하면 되니까. 근데 분명히 좀 더 발전하면은 적절한 수준에서 다양성의 정도를 높여줄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공급자들이 있는데 그걸 선택해서 그 중에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약간 기회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불공평하게 약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현재 가장 제가 판단하기 가장 큰 문제점은 승자 독식이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요. 우버라는 이제 뭐 그 이코노미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우버라든지 또는 에어비앤비 뭐 이런 리프트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종류 그 이제 기기라는 거는 이제 공연에서 주로 쓰였던 용어예요. 갑자기 A라는 분이 펑크를 냈어. 그런데 거기가 이런 연극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저쪽 가가지고 딱 이렇게 스카웃을 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계약자. 이건 기기라고 그래. 만들어진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 거야. 그 우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차가 있는데 내가 뭐 부산을 가려고 그래. 그럼 나 부산 갑니다. 서울서 부산 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도 부산 가는데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우버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매개로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나도 가는데 좀 태워주세요. 얼마를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카카오 택시하고 좀 다른 거야. 개인과 개인이 그냥 우버에다가 정보를 올려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또는 내가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서로 알아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곳인데 우버에다가 수수료를 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부분이 알려진 게 에어비앤비라는 것인데 제가 서울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폴란드를 가고 싶어요. 근데 폴란드의 호텔 값이 비싸. 그러면은 혹시 민박 같은 건데 재워줄 사람이 있나요? 봤더니 한 분이 계셔. 서울 분 좋아요. 오세요. 대신 오는 대신에 김치 좀 가져와 주세요. 그럼 김치 갖다 주거나 또는 뭐 저렴하게 하룻밤 자는데 10,000원 받아요. 10,000원. 물론 에어비앤비라는 중개업체에게 일종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는 규모가 에어비앤비는 이미 전 세계에 있는 힐튼 호텔을 능가해요. 근데 이거 하나가 한 700만 명 정도의 그 회원들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10,000원밖에 못 벌잖아. 근데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은 힐튼 호텔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죠.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 또는 한두 명의 이러한 소프트웨어 창시자들은 엄청난 부를 갖게 되는 반면에 내가 택시 운전해가지고 갔더니 30,000원 벌었어. 30,000원이 이게 짭짤하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고 부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용돈을 버는 게 아니고 새로운 종류의 부업이라는 이제 두 번째 직업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직업은 그런 사례가 또 한국에 있었습니다. 배달을 해줬는데 하다 사고가 났어. 근데 보험이 안 돼. 그리고 회사가 아니야. 내가 그 참여한 데가 회사가 아니고 나는 독립 계약자야. 그러니까 사업자야, 그냥 사업자. 그러니까 아무 보호도 안 받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고용관계 같아. 이런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직업 형태, 직업군이 생겨난 거죠.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하도록 이제 법제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버가 모든 이제 운전자들을 실제 고용해야 되고, 그러면 보험료도 지급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버의 그 인기는 떨어지겠죠. 아니 보험료 내주고 실제 고용관계가 되어버리면 우버가 돈을 벌까요? 아마 어려우실걸요. 에어비앤비는 어떨까요? 또 어려워질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코노미로 했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위기를 겪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또 문제가 또 돼요. 그래서 좀 적절한 조화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 런던에 이제 블랙캡이라고 하는 이제 운전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시험이 어렵대요. 거의 이제 이런 택시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6번, 7번 떨어지는 건 뭐 보통이라고 그러네요. 그 런던 시내 전체 그 뒷골목까지 샅샅이 그 골목을 다 기억을 해야 된대. 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죠? 근데 갑자기 그 한 업체가 그 GPS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시험 없이 택시 운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블랙캡 운전자들이 이름을 허용한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보타지도 하고 폐업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블랙캡
운전자들에게 이제 그 뭐랄까 전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그 이제 런던의 택시 평균 비용이 한 4만 원쯤 되는데 한 번 타면 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죠. 이걸 이용하니까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장점이 뭐냐면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진 이용자는 늘어나고 대신 뭐 더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양분해서 먹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그걸 조금 더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본 사례는 있는데 뭐 어쨌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득을 본 거죠. 이런 방향으로는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이 블랙캡 운전자들은 그 복잡하게 6번, 7번 떨어지면서 시험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입 장벽이 좀 줄어든 거고, 대신 그 택시비는 좀 낮아졌고, 대신 소비자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제 일하는 거기에서 이제 나왔었던 일인데 그 원문이 나는 영어로 하면은 500마력의 차를 이제 몰고 있는 걸 말을 하는데 번역을 500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앞뒤 문맥 상황을 모르고. 근데 이게 만약에 누구 사람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인데 그 게임이고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뭐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나타나면서 비켜 뭐 난 500마력의 차를 몰고 있어 뭐 이런 식의 하는 겁니다. 근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500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스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홀스만 해가지고 그 번역자가 말인 줄 알고 500마리 말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500마력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과연 제가 아무리 기술 번역이 늘어난다, 아니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를테면 100조라고 했을 때 과연 동물 100조와 숫자 100조를 이 AI가 구분할 수 있을까? 만약에 구분한다면 그때는 언제쯤일까?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제 유택 씨가 이제 현재 폴란드에 계신데 한국에서는 폴란드라고 그러죠. 예. 폴란드에 계시는데 이런 그 번역 일을 좀 게임 업체 이런 데서 번역 일을 좀 하고 계시고 또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분들과 교류가 있고 잠깐 한국에 들리셨어요? 원래 우리 흐름터의 뭐 주 멤버였었는데 폴란드로 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얼굴을 보기가 힘든데 예전에도 이제 떠나시기 전에도 그 비슷한 질문들을 했었어요. 돌아와서도 또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자동 번역은 현재는 뭐 그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요. 정확도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한 97% 정확도를 자랑해요. 물론 전문 번역 말고 생활 번역.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500마력 정도면 일본에서는 자동 번역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게 번역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100조가 이게 지금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문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동 번역기가 나올 것이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 번역기는 만들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는 경우는 뭐냐면 굿모닝 그러면 아침 인사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굿모닝을 굿모닝으로 보지 않고 아침 인사로 보고 아침 인사라는 건 처음 만나가지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맥락을 이해해서 아침 인사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번역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화 번역, 맥락 번역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문장 번역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장 번역을 했을 경우 알아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맥락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 굿모닝을 안녕하세요라고 번역했을 경우 알아듣는 사람은 그것을 맥락을 알고 있어. 응? 그러니까 기계가 굳이 맥락을 이해해가지고 굿모닝을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일어났고 해가지고 이 맥락을 알고 맞아 이 경우에는 안녕하세요가 좋겠어 라고 뒤치는 과정이죠. 뒤치는 과정을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 처음엔 이렇게 사람과 똑같이 번역을 시키려고 했던 거야. 사람이 과정, 뒤치는 과정, 뒤친 다음에 굿모닝을 안녕하세요로 옮기는 거죠. 근데 뒤치는 과정은 기계 번역에서 필요가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매칭을 시키면 돼. 매치. 우리 DNA 매치하듯이 굿모닝 피어리드 찍혔습니다. 굿모닝. 근데 물론 이제 느낌표가 찍힐 수도 있고 물음표가 찍힐 수도 있겠죠. 문장 부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피어리드로 해볼게요. 굿모닝 피어리드.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안녕하세요 피어리드 마침표. 여기에 느낌표가 있어요. 그럼 느낌표. 안녕하세요 느낌표. 안녕하세요 네, 물음표. 그냥 옮기면 돼. 뜻은 누가 파악하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오늘도를 번역을 해줘야 돼. 그럼 오늘도만 번역해주면 돼. 문제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How are you today? 이런 식으로 today가 뒤에 붙는데 오늘은 어때? 우리말은 앞에 붙어. 요걸 이제 그 해결해 준 사람이 촘스키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라마다 이러한 그 패턴, 문장이 구성되는 패턴이 다른데 이건 기계가 알 수가 없잖아. 이걸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생겨. 이 자동기계 번역기를 사람처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그 시도를 했다가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 거야. Good morning today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오늘은 어때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럼 그대로 갖다 오늘은 어때요? 라고 해놓는 거야. 지금 가능한 게 이제 스코프스라는 개념인데요. 빅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번역된 영어의 모든 문장들을 하나하나 우리 이제 네이버에 보면 나오죠 지금. 사례 뭐 이렇게 예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예문마다 번역이 실려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예문에 대응되는 번역어들을 쭉 입력을 해놔. 그래 놓고 똑같은 걸 그냥 보여주는데 만에 하나 똑같은 게 없다면은 아직 입력된 게 없다고 하면은 가장 유사한 것만 보여주면 돼. 그러면은 일본의 경우 이 유사도가 97%까지 된다는 거는 입력된 게 많다는 거야. 번역을 많이 해놨다는 거야. 한국은 92%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번역이 너무 많은 거죠. 1%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이거는 뉘앙스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비문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번역을 덜 해놨다는 뜻이야.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개의 어휘를 문장을 입력을 해놓고 찾는데 속도가 안 걸리잖아. 전혀 속도가 안 걸리기 때문에 한번 구글 번역기 돌려보세요. 문장 이만큼 해놓고 딱 누르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잖아. 이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계 번역이 그런 방식으로 스코프스 방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거는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맥락까지 고려하는 거는 그래서 감독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문학 번역 같은 경우는 이상한 경우 너무 시 같은 거 한번 돌려보세요. 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아예 예를 들어서 아롱 이런 거는 발음으로만 돼 있어. 아롱 번역을 못 하기 때문에 기계 번역으로는 편리성을 위한 것이지
완벽한 번역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네, 꼭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역에 대한 수요는 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라도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게 있을 거라는 거는 엄청 커지고 있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통역기가 개발됐잖아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합니다. 미국인을 만났어요. 영어 하실 분 만났어요. 난 일본어를 해요. 그럼 통역을 해주잖아요. 외국어를 통해 가지고. 근데 전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베아타 만났을 때 자기가 열심히 통역해줬잖아요. 영어로. 필요 없는 거야. 나는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고 상대방은 영어로 하는 거야. 대신 우리 둘 사이에 통역기가 있는 게, 근데 통역기 필요 없어. 인터넷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통역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만 하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터넷으로 연결됐을 때는 스와힐리어를 하는 사람하고도 내가 한국어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스와힐리어로 하면 여기서 영어로 해가지고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주고 통역을 해줘. 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웃풋을 스와힐리어로 해놓으면은 스와힐리어로 해주는 거죠. 다만 매치가 안 되면 이상해져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인간 끊임없이 새로운 문장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야. 이 한 사람이 해놓으면 또는 다수가 이거 해놓기만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공짜로 이걸 통역이나 번역을 무료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해주는 게 가장 좋고 필요하면 기업이 스스로 뭐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혼자 다 했거든요. 자기들 돈 내서 했어 이거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버전이 여러 개잖아요. 프랑스 버전, 독일어 버전, 뭐 폴란드 버전 다 있어. 그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를 처음에 그 번역기를 구상했던 사람들은 사람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불가능해. 왜냐하면 뜨겁다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알겠어요? 뜨거워를 어떻게 알아? 감각이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 이건 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굳이 그걸 그렇게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So hot 그러면 뜨거워 하면 그냥 똑같이 이게 대치만 되면 되는 거고 대치도 100% 대치는 없잖아. 100% 일치는 없기 때문에 통하기만 하면 돼. 그 미래 전략 보고서 유엔에서 했었던 부분에서 보면은 종국이 없어질 직업군 중에 회계사라든지 번역가라든지 이런 거를 꼽고 있던데 회계사는 뭐 프로그래밍으로 그렇게 한다라면은 제가 이해는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번역가를 거기다 같이 넣은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어서 많이 아니더라도 과연 그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솔직히 의구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 로마어 계열끼리 자기네들끼리 매치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서양에 있는 그 언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랑 이게 다른데 그걸 과연 중간 매개체인 사람 없이 그 기계로서 그게 극복 가능한가? 저는 그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번역의 수요, 통역의 수요는 늘어나는 게 분명한데 번역가의 수요는 줄어들 거예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단순한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문장을 필요하지 않다면 기존에 있는 번역된 내용만 가지고 다 소통이 돼. 그러니까 새로운 번역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잘못 잡은 게 뭐냐면 뉴스를 보세요.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잖아. 이거는 이 새로운 문장들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새로운 낱말. 지금 우리 한국어만 해도요. 최근 10년 사이에 한 30만 단어가 늘었어요. 사람이 아니고 번역해낼 수가 없어. 근데 이건 문제지. 앞으로 55만 단어쯤 되는데 100만 단어 늘었는데 더 이상 안 늘어나. 그럼 새로운 번역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일은 없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정체되거나 멈춘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세계적인 소통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중요한 특징 하나 생겼어요. 영어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모어에 대한 강조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어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체성 부분이에요. 특히 네덜란드가 지금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영어 드라이브 정책을 많이 했는데 지금 네덜란드가 모어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봤더니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네덜란드어를 안 해. 더치어를 안 쓰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더치가 사라지는 거지. 그럼 네덜란드 정체성 어디서 찾아요? 없단 말이야. 독일도 마찬가지야. 프랑스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영어를 잘하게 되는 나라일수록 모어에 대한 강조점을 지금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의 이제 밑바탕에는 번역의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학문 영역은 조금 다르기도 해요. 학문 영역은 영어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쩌면 전 세계가 중국어,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어, 그다음에 영어 이 정도 몇 개의 핵심 메이저 랭귀지로 그냥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건 가능하면 좀 막아야죠. 학문어도 다양성이 좀 보장이 돼야 돼요. 네, 오늘 뭐 이 정도 할까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 책 읽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